네, 북한의 5번째 핵실험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모두 초강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10월 11일 또는 11월 들어가서는 북한이 6번째 핵실험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준비가 끝났다는데요. 또 하나, 그렇다면 북한을 평양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우리의 군의 작전,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6번째 핵실험, 이렇게 금방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왜 이번에 핵실험이 지난 핵실험 다음에 8개월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껏 4차까지 핵실험은 네. 핵무기를 만드는 실험이었다고 하면은 네. 이번 5차 핵실험은 미사일에 들어가는 핵탄두의 위력을 시험한 시험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한다면 시간 문제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기술력 측적으로. 네. 다만 갱도가 네. 어느 정도 건재하느냐 문제인데 지금 2번 갱도, 3번 갱도 따로 또 가지 갱도나 구착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실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풍계리, 만탑산. 자, 이 산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정훈 의원. 네. 자, 이곳인데 갱도가 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어디서 어떤 실험이 다 준비가 됐다는 거죠? 네, 그동안 그 1번, 2번 갱도를 사용한 것 같아요. 네. 3번 갱도를 다시 이번에 또 움직임이 발견돼서 거기서 6차 핵실험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네.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 네. 거죠.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갱도를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 중에 2번, 3번 갱도. 자, 저희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 3번 갱도가 준비가 됐다. 그리고 다 위성으로 관찰이 되는 건가 보죠? 네, 위성으로 관찰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전체 위성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위치가 확인되는데, 이번엔 이쪽에서 할 것 같다. 준비가 다 됐다는 건데, 이렇게 산 내에 뭐 갱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뚫려있고 그런가 보죠? 아니, 그렇게 많을 수는 없겠죠. 들어가는 네. 입구는 하나인데 그 안에 네. 들어가서 갈래, 개미굴처럼 갈래를 치겠죠. 그래서 1차, 네. 2차, 3차를 나눠서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다른 갱도가, 아예 다른 갱도가 거기서 차량들이 움직이니까 아, 핵실험이 임박했구나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갱도 앞에 그 갱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갱도 입구 판 굴이 3개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1차 핵실험은 저 맨 오른쪽에 있는 1번 갱도에서 했고요. 네. 여지껏 모든 2차, 3차, 4차, 5차는 2번 갱도에서 했습니다. 근데 2번 갱도에 다른 가지 갱도가 하나 더 있는 게 식별이 됐고 또 새롭게 구착한 3번 갱도가 보였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 장비로 이게 대매우기나 굴토 작업을 할 때 우리 위성의 그 갱도 사진이 찍힙니다. 네. 근데 한 번 실험을 하면은 방사능 낙진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자리는 사용을 못하고 최소한 500m 이상 이격한 곳을 사용합니다. 자, 만탑산. 저희가 이제 그동안 늘 위성 사진만 봤는데요. 산의 단면을 자른 걸 한번 저희가 그 컴퓨터 그래프로 보여드렸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면입니다. 이렇게 깊숙이 쑥 들어왔고 갱도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쭉 그어져 있군요. 2,000m나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그 2180m 아닙니까 정상이? 네. 거기서도 정상으로 또 밑으로 대략 700m 정도, 네. 750m에서 770m 어간에서 통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저 만타선 정상은 2180m인데요. 네. 그 위에서부터 파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예, 허리쯤에서 들어가서 북쪽 터널 있고 저 그림 밑에 있는 부분 거기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지굴, 왼쪽 가지굴이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것들 계속 반복될 때마다 이렇게 이제 그 달팽이 관이로 불리는 지금 저 장면인데 이런 폭발 실험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저런 걸 다 쌓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하면 할수록 도발한 그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새로운 방식의 대북 보복책을 내놨습니다. 자, 국방부가 아예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지도에서 평양을 지워버릴 정도로 보복을 하겠다 그럽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과연 그게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의원 어떻습니까? 네. 이거 북한이 도발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겁니까? 글쎄요. 저는 제가 담당관이라면 저는 저 얘기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자, 지금 북한이 핵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5차례 핵실험했고 표준화 규격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핵무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저런 보복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핵전쟁을 불러오는 거죠. 네. 한 방에 딱 맞출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저 작전 개념의 기본을 보게 되면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디인지 모르니까 평양 지역을 초토화하겠다는 건데 융단 폭격하겠다는 건데 네. 만약에 그때
핵 발사대가 타격을 입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앞서 갔다고 우리의 탐지 자산을 가지고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대를 잘 지켜보다가 우리를 정말로 핵 미사일로 공격하는 징후가 있다고 100% 신뢰할 때는 일단 그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석궁을 중심으로 평양 3km 반경 아예 초토화시켜버리겠다. 그러니 이런 꼴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잖아요. 아니,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네. 첫 번째는 킬체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서 네. 핵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으면 미사일 발사대를 요격하고 공격하고 두 번째 적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우리 KAMD라는 책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약간 50km 이상의 LCM과 40km MCM이 있고 네. 사드까지를 포함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 방어를 하고 그리고도 핵미사일 발사할 징후가 있을 때는 평양 지도부 김정은 주석궁을 포함해서 저 평양 일대를 약 1000발 정도의 미사일과 전폭기 F-15K로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그 김정은의 소재가 어디 있느냐 파악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 정보 수단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미사일 탄두의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군의 탄약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 보면은요, 네. 미국이 그 충격과 공포를 주는 A-Day 작전을 들어갑니다. 그때 미국이 여러 가지 위성 자산, 그 다음에 특수작전 부대를 집어넣어서 표적을 다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3일 동안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쐈는데 후세인을 네. 못 죽였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량으로 사격을 해도 그렇게 정밀 무기로 띄우고 나중에는 미군 전투기들이 바그다드 상공에 떠 있다가 나타나면 자꾸 했는데도 못 잡았거든요. 네. 저것도 지금 결국은 우리도 지금 어디에 북한 핵심부가 있는지 모르니까 모조리 작살을 내겠다는 건데 저런 작전은 사실은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너에 몰려서 해놓은 한 소리고요. 저거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작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차라리 김정은을 암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소재를 잘 찾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각 현재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알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이렇게 정보하는 사람들을 네. 따라보면은 김정일 행정을 추적하게 되면 한 30분 단위로 우리도 대통령 가시는 거는 바로 공개 안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지우는데 걔네들도 지우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쭉 동선을 따라가면 30분 단위로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거는 평시고 유사시가 되면은 아주 딱 끊고 무전 침묵으로 들어가니까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역설적으로 북한에서 행사하던 날 그날 오히려 하자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게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김정일이 지금 독이 올라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성과를 올려갖고 한미연합군이 자기를 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네. 꼭꼭 숨어라 다니는 거거든요. 네. 무전도 침묵하고 이때는 안 잡힙니다. 근데 그러나 언젠가 방심할 때 네. 그때 딱 치는 게 기략으로 네. 치는 겁니다. 실제로 사례가 2011년에 네. 카다피가 궁지에 몰리니까 핸드폰, 네. 휴대전화하고 위성전화를 사용했거든요. 네. 그것을 음성에서 카다피 음성임을 확실히 식별한 다음에 네. 바로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공격했고 미국의 드론에서 헬파이어를 쏴가지고 네. 카다피가 도망가서 굴속에 숨었거든요. 네.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대량 응징 보복으로 해서 그 일대를 초토화시키면은 어딘가 도망가거나 연락을 하다 보면은 잡힐 수가 있거든요. 평시하고 전시에는 또 그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영상 정보와 음성 정보로 또 그 안에는 휴민트 같은 걸 가지고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우리 이제 5차 핵실험하는 거 잘 몰랐잖아요. 뭐 한 달 전, 두 달 전에 준비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바로 순간에 할 걸 몰랐는데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는 징후를 100% 확신한 그 순간부터 이렇게 대량 보복할 때 시간은 뭐 30분도 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우리가 그 순간에 과연 김정은이 어디 있는지를 그 시점 30분 내에 파악할 수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겁니다. 이 조건문이잖아요. 네. 징후를 보이면 징후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모르면 핵미사일이 날라와서 땅 터져서 거의가 전멸이 되는데 저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방어책을 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상하게 DJ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MDA는 가입 안 한다 이게 아주 교과서처럼 나오는데 네. 차라리 들어가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살기 위해서.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것들이 움직이는 거를 위성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첩보용 위성이 없습니다. 상업용 위성인 아리랑인데 아리랑은 정확도가 그렇게 안 나오고 잠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미국인데 미국이 정보를 줘야만 우리 KAMD가
30분, 25분 만에 때린다는 건데요. 네. 킬체인이 때린다는 건데 참고로 제가 한 4, 5년 전에 썼던 기사인데 킬체인이 이게 사실 국민들이 매우 두려워하니까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만든 하나의 작품입니다. 실효성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네. 말씀드리면 미국은 30분 내에 타격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네. 25분 내에 타격으로 돼 있어요. 네. 미국 정보를 갖고 때리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더 빠릅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엉터리란 건 제가 그전에 한번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거라도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지만 하여간 지금 저것만 믿고 우리 국민을 안심시켜라 이렇게 하는 게 국방부 정책 같은데 저는 저거는 립 서비스라고 봅니다. 저건 실효성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좀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금요일 저녁에 라오스에서 이제 급히 귀국한 다음에 굉장히 고강도 얘기를 내놨거든요. 심기선 대기자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정신 상태 통제 불능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외교부 장관은 북한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힘들게 하겠다. 결국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 그랬거든요. 또 평양을 이렇게 싹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고강도 메시지가 연속적으로 나가는 것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5차 핵실험 이후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네. 예전 실험과는 달리 네. 핵 무기가 소형화돼서 네. 우리한테 날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이 네. 가장 큰 변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네. 이번 5차 핵실험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논의는 뭐가 돼야 되냐면 네. 예전에 해서 듣지 않았던 방법은 전부 버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써봤으나 듣지 않은 약은 전부 버리고 새로운 약, 창의적인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네.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논의되는 상당 부분이 네. 예전에 했다가 안 됐던 네. 그런 방법을 수리해서 다시 해보자. 네. 라는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네. 중국이 주도하는 육자회담에 갑시다.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안 된 게 확인된 네, 것 그다음에 있다 이거죠. 유엔 안보리를 좀 더 강하게 제재 수단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거. 이것도 해봤더니 안 됐더라는 그렇죠. 것이 확인된 것이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국내에서 가장 저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가 대단히 위험한 수준에까지 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서로 의견이 다른 그룹이라도 네. 합의를 하는 게 먼저다. 네. 그래야지 어떤 수단이든 어떤 방법이든 선택할 때 그래도 갈등을 줄이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뭐 저희가 그냥 상투적이라 그러면 좀 말이 지나칠까요? 일단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이 있을 때는 핵 자산을 계속 한반도에 전개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왔던 것, 오늘 나온 건 B-1B라는 전폭기를 가져온다는 건데 오늘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하루가 늦어졌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바로 저런 경우가 만약에 실제로 네. 북한이 우리한테 명백한 어떤 그 공격의 조짐이 보였을 때 저런 식으로 기상학화가 돼가지고 네. 만약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못 온다면 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그걸 가지고 미국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우리가 과연 아느냐 네. 이 부분을 좀 이 기회에 명백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괌 기지에 B-1B라는 최신의 전폭기가 있습니다. 자,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오늘 보내기로 했던 건 이제 하루 미뤘거든요. 강한 바람이 불면 저 정도 비행기는 못 뜨는 건가요? 그럴 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태풍이 불 때 뜨기는 하죠. 네. 근데 착륙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위험한 작전을 해야 될까요? 미국은 자기네 죽고 사는 게 아닌데. 대한민국 공군이라면 뜰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미군이잖아요. 문제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전쟁 터진 것도 아니니까 내일 뜨나 오늘 뜨나 미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계속 우리는 지금 미군에 어떻게 하냐, 미군이 어떻게 하냐, 위탁 안보에 위탁 안보.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죠. 자, 그러면요. 결국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을 빌린다. 뭐 필요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해줄까? 미국은 어떻게 해줄까? 중국을 위해 뭐 어떻게 생각을 바꿔줄까를 계속 얘기했는데요. 일단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보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집권당을 이끌고 있는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핵 문제, 핵 포럼을 했거든요. 한민국 국방장관을 출석시켰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구장 차장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새누리당 의원 31명이 오늘 네.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포럼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그 핵포럼이라고 있는데요. 네. 원유철 전 새누리당 그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있고요. 새누리당 의원 3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네.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 뒤에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네. 여기에 핵무장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기호 교수님. 예. 자, 일단 정치권에서 그동안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아닌 의원들이 31명이 모였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이제 핵무장해야 될 때가 됐다. 최소한 북한이 핵 포기할 때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조건부가 달렸건 안 달렸건 핵무장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저런 목소리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필요합니까? 아니면 너무 상황을 엄중하게 만드는 겁니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국민이나 그 연구기관, 세미나 네. 학자들 이런 기관에서 자꾸 저런 목소리를 좀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광풍 분다고 비완비 최신의 전폭기가 안 날라온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우리 주머니에 현금이 있어야 우리 마음대로 쓰지. 네. 저건 어떻게 보면 미국의 확장은 대출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출받는 게 독군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광풍이 불으면 못 올 수도 있고. 현금 인출기에서 현찰을 꺼냈어야 되는데 예. 작동이 안 됐던 상황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저런 것도 하나를 해가지고 미국하고 우리 국민들도 정치권도 이렇게 압박을 하니 니네 전술 핵 무기를 와서 다시 들여와 주거나 아니면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해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을 압박해야 되고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우리도 플루토늄 재처리하게 해달라. 이 정도는 얻어낼 수 있어야죠. 자, 우리가 과연 그 재처리에 대한 얘기 조금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의원들이 모인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일단 잘라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청와대는 일단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걸 핵무장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상상하지 않겠다. 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문제인데요. 네. 제가 이걸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분명히 야당에서 나중에 햇볕 정책 어쩌고 이게 옳다 주장하다가 하다 안 되면은 비핵화 정책 만든 거는 보수 정권 아니냐고 나올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사람을 속이면은 제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네. 근데 전쟁을 하거나 외교를 할 때는 상대방을 속이면요 훈장 받아요. 네. 머리 좋다 그러고 지혜롭다 그러고 작전이라 그러고 계획 아주 기략이라 그럽니다. 제가 지금 비핵화 선언할 때의 모습인데 네. 저걸 김종휘 수석이 주도했습니다. 그거 왜 하셨는가 하면은 그때 미국이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이 무너지고 하고 나니까 미국이 핵전쟁의 위협이 있다 그래서 전 세계 핵무기를 다 걷어들입니다. 그다음에 냉전이 깨진 이후죠. 냉전이 깨져. 그다음에 소련은 무너지고 나서 소련이 과거 CIS 국가에 뒀던 것들은 러시아가 다 걷어들이게 하면서 세계적인 비핵화 정책을 합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어디에 핵무기가 있었는가 하면요. 우리 군산공항에 있었습니다. 군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군 기지에 있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거기에 전술 핵을 전술 미국이 핵입니다. 미군 기지에 두고 있었다 네, 그 얘기죠. 해군은 요코스카에 있으니까 그건 일본이니까 모르겠고 우리 쪽에 있는 거는 군산에 있었는데 군산에 있는 핵무기 기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냉온, 항온, 항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김수석이 어느 날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에요. 그 기지를 관리하는 예산이 확 준 거예요. 그 해에.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드디어 한국에서 이걸 뺀다라는 걸 감을 잡은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그때 북한이 핵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니까 네. 작전입니다. 자, 어차피 미국이 핵을 빼간다면은 북한이 핵을 못 만들도록 묶고 들어가자 해서 북한에 턱 던진 겁니다. 미군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핵무기 감축 계획을 활용하자 그 얘기군요. 그렇죠. 미국 감축이 아니라 다 철수입니다. 전 네. 세계에서 미국 영토로 다 빼내고 러시아는 러시아 영토로 빼내는 건데 그럼 우리 것도 빼간다는 걸 감을 잡고 확실하니까 통보는 안 했어요, 미국이. 그렇다면은 이걸 찾으러 북한의 핵을 못 만들게 하자 해서 비핵화를 하자고 제의했고 북한이 거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역시 미국은 빼갔고요. 네. 우리는 북한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해서 비핵화 선을 끌고 했던 건데 지금 그 당시에 우리 목표는 달성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를 또 속인 거죠. 근데 네. 우리는 한 번 속여놓고 이 미생지신으로 계속 가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거죠. 미생지신을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도 지금 북한을 속이는 작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순진하게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하자는 햇볕 정책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니 전략을 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구상유치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핵화 선언 당시에 군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군은 자신들의 전술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 예전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취임하면 주한미군 사령관과 주한미국 대사가 청와대를 찾아가서
모두 물리친 후 극소수의 보좌관만 배석시킨 가운데 사실 우리의 핵무기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 하나의 일종의 의례처럼 의뢰였죠. 되었었던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해갖고 저거는 기록에도 안 남기는 건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네. 저거를 계속 워치하고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뺀다는 걸 세상 변화를 딱 보고 이참에 북한에 핵 무장 못하게 해서 했는데 그 목표는 그 당시 이루어졌던 거죠. 네. 그런데 북한이 그걸 어겼는데 그걸 20년 동안 5 대통령인가요? 그걸 금과 옥조처럼 끌고 온 거예요. 네. 그러면 미생지신을 실행한 건 대한민국인데 네. 이게 신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인간 대 인간관계라면 맞겠지만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는 계속 속이는 거고 외교는 기본적으로 고급 사기예요. 근데 네. 이거를 이렇게 가고 있으니 저는 되게 답답하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아쉬울 때 괌의 기상 상황 때문에 B-1B 전폭기 하루 늦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제는 미국의 도움, 굉장히 협력적 자주국방을 해야 되지만 핵무기만큼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이제 논의는 시작하자. 실제 집행과 결정,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제관계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국제 경제 대국, 무역 대국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심한 얘기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해버리면 미국의 핵우산은 접어야 됩니다. 물정 모르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쓰고 남은 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핵물질을 추출하면은 그걸 모았다가 이제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료봉 재처리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2005년인가? 그때 우리가 플루토늄 좀 추출했다고 해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그 원자력 협력 협정 자체가 한국의 핵기술 발전을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으로는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정세현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꼭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 네. 지금 물정 모르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판단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네. 다만 그렇다면 저 정도의 어떤 그 뭐랄까 사회적 지위나 레벨에 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네. 대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분이 대안은 뭐냐면 네. 육자회담 재개입니다. 외교를 한번 잘 해보자. 그렇죠. 북한을 잘 설득해보자. 대화 타협으로 하자는 게 저 양반의 결론입니다. 네. 그 세상 물정 아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그게 바로 미생지신입니다. 네? 네. 그게 세상 물정 아는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어떤 식으로 일본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네. 지금 저 김기호 교수께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네. 그런 분위기에 동의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라고 하는 것까지는 네. 제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라 인정할지 모르지만 네.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게 육자회담과 대화 타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누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말씀은 이제 정세현 장관도 하셨지만 오늘 추미애 대표도 청와대를 방문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잠시 후에 과연 누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과연 무엇이냐? 여러 가지 국방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국방 예산을 더 늘리거나 한다 이런 논의도 있지만 우리의 핵 기술을 축적하는 일도 거론했을 때 이정훈 의원은 몰래 해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몰래. 바로 이 사건 때문인 거죠. 네, 남의 의원 사건. 저희가 이제 여초 말씀드린 대로 장인순 박사님 주도로 그때 네. 이제 누구셨죠? 그 원자력 연구소장 계실 때 했던 건데 네. 저게 뭔가 하면 가돌리늄 농축 기술입니다. 네. 프랑스에서 이제 농축을 할 때 원심 분리기로 하거든요. 그게 네. 고전적인 방법인데 레이저로 우리 왜 쓸데없는 거 싹싹 녹이면은 순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프랑스가 했다가 이게 비용이 많이 들고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포기했던 건데 우리가 한번 해봤던 겁니다. 네. 해봐서 한 20%까지 농축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의심해요. 저게 99%, 90% 원폭이 될 만큼 농축이 되겠냐는 저는 퀘스천 마크는 갖고 있는데 어떻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옛날에 무슨 비료 원료를 샀을 때 우라늄이 조금 섞여 들어온 거를 숨겨놨다가 네. 그 원소를 갖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필요하면 하자 그랬는데 그때 북한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는 한 게 없냐라고 해갖고 네. 그런 게 있다라고 보고하니까 그거를 덜렁 공개를 해서 우리 원자력 연구원 칼이라 그러죠. 덜렁 공개를 했다는 게 공개한 주체가 누구죠? 그때 우리인가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때 통일부, 국방부, 과기부, 외교부 4부 장관이요. 네.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외국에 발표하면서 우리는 그 비핵화 선언 때 했던 우리 참 창피한 게 다나카가 일본 비핵화 선언할 때는 3원칙을 얘기합니다. 네. 그때 일본의 국가 목표는 오키나와를 돌려받기 위해서 일본은 핵무장을 안 하겠다는 거였고 네. 우리가 그 노태우 정부 때 비핵화를 한 거는 북한 핵무장을 막기 위한 거였어요. 그건 네. 다 국가적인 목표가 있는 건데 노무현 정부 때는 저 4부 장관이 하면서 그때 다시 또 5원칙인가 6원칙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완전히 옷을 벗어버립니다. 네. 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때 만들어진 게 뭐 이쪽에 근무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카이나게라 그래서 한국판 IAEA를 만들어서 우리를 스스로 감시하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옷을 벗어. 그럼 근본적으로요. 우리한테는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족쇄가 채워진 거죠.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미국과 협의한 건데 우리는 그럼 기술은 있습니까? 가령 뭐 몇 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몇 년 뒤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원자력 기술이 세계 3강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네. 외람된 얘기지만 그 말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웃으시겠지만 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의 핵주권이라는 책을 쓰면서 핵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사적인 용어로 제가 3강이라고 표현한 거는 미국을 제끼고 얘기한 겁니다. 네.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일본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원자력 발전에 한정된 분야입니다. 원폭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DOE 즉 에너지성에서만 저걸 하고 상무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원자력 발전하는 기구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 기술은 꽤 있지만은 원폭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분야라서 상당한 수업료는 내야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